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조금 무겁지만 꼭 해야 할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혹시 하루에 3,000원으로 생활한다면 어떻게 사실 수 있을까요? 아침, 점심, 저녁 세 끼를 3,000원으로요. 상상이 되시나요? 서울 노원구에 사시는 박모 씨, 올해 72세입니다. 박 씨의 하루 생활비가 바로 3,000원입니다. 아침은 걸음니다. 점심은 편의점에서 1,000원짜리 삼각김밥 한 개, 저녁은 2,000원으로 라면과 계란 하나. 이게 박 씨의 하루 식사 전부입니다. 박 씨는 30년 동안 공장에서 일했습니다. 성실하게 일했습니다. 그런데 은퇴 후 10년이 지난 지금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국민연금 월 40만 원이 전부입니다. 여기서 월세 25만 원 내고 나면 15만 원 남습니다. 한 달을 15만 원으로 살아야 합니다. 하루 5천 원입니다. 여기서 전기세, 수도세, 통신비 빼면 하루 3천 원 남습니다. 박 씨는 말합니다. 젊었을 때는 힘들어도 희망이 있었어요. 열심히 일하면 내일은 나아질 거라고 믿었어요. 근데 지금은 희망이 없어요. 내일도 오늘 같고 모레도 오늘 같아요. 죽을 때까지 이렇게 살아야 해요. 여러분, 이게 남의 일 같으신가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통계를 한번 보겠습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자료에 따르면 대한민국 65세 이상 노인 빈곤율이 39.3%입니다. 10명 중 4명이 가난하게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수치는 OECD 국가 중 1위입니다. 더 충격적인 건 이겁니다. 노인 자살률도 OECD 1위입니다. 왜 그럴까요? 나이 들어 가난하면 왜 이렇게 고통스러울까요? 젊을 때 가난한 것과 뭐가 다를까요? 오늘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보겠습니다. 나이 들어 돈이 없으면 왜 그렇게 고통스러운지 6가지 이유를 실제 사례와 함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병원에 갈 수 없는 공포, 밥 한 끼가 사치가 되는 삶, 얼어 죽고 더워 죽는 계절, 가족에게 짐이 되는 수치심, 사회에서 투명 인간이 되는 고독, 그리고 미래가 없다는 절망감까지. 이 이야기는 지금 당장 노인분들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닙니다. 50대, 40대, 30대의 여러분도 준비하지 않으면 똑같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제발 끝까지 들어주세요. 여러분의 미래가 걸린 문제입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이유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유, 병원에 갈 수 없는 공포입니다. 부산에 사시는 김모 씨, 올해 68세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6개월 전 김 씨는 건강검진을 받았습니다. 국가에서 지원하는 무료 검진이었습니다. 결과가 나왔습니다. 위암 초기였습니다. 의사가 말했습니다. 다행히 초기입니다. 지금 수술하면 완치율이 90% 이상입니다. 빨리 수술 일정을 잡으세요. 김 씨는 물었습니다. 비용이 얼마나 드나요? 의사가 대답했습니다. 건강보험 적용되니까 본인 부담금이 800만 원 정도 나올 겁니다. 800만 원. 김 씨의 통장에는 200만 원밖에 없었습니다. 국민연금 월 50만 원으로 생활하는데 800만 원을 어떻게 만들겠습니까? 김 씨는 자식들한테 전화했습니다. 아들, 딸 둘 다 결혼해서 각자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아들이 말했습니다. 아버지, 죄송한데 저도 요즘 힘들어요. 아이들 학원비에, 집 대출 이자에 300만 원 정도는 도와드릴 수 있어요. 딸도 비슷했습니다. 아빠, 미안해요. 200만 원밖에 못 드려요. 합쳐도 700만 원입니다. 100만 원이 모자랍니다. 김 씨는 고민했습니다. 100만 원을 어디서 구하지? 친구들한테 빌릴까? 하지만 친구들도 다 형편이 어렵습니다. 대출을 받을까? 하지만 소득이 없는 노인에게 대출해주는 곳이 없습니다. 일주일, 2주일, 한 달이 지났습니다. 김 씨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수술을 포기하기로 했습니다. 의사가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지금 안 하시면 암이 진행됩니다. 그러면 치료비가 더 많이 듭니다. 생명도 위험합니다. 김 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없는 돈을 어떻게 만들어요? 그냥 살다가 죽으면 죽는 거죠. 지금 김 씨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석 달 전부터 배가 아프기 시작했습니다. 밥을 먹으면 토합니다. 몸무게가 10kg 빠졌습니다. 암이 진행되고 있는 겁니다. 김 씨는 알고 있습니다. 자기가 죽어가고 있다는 걸. 하지만 어쩔 수 없습니다. 돈이 없으니까요.
김 씨는 말합니다. 젊었을 때는 아파도 참았어요. 이래야 하니까. 그런데 참으면 나았어요. 근데 이 나이에는 참는다고 낫지 않아요. 오히려 더 나빠져요. 병원 안 가면 죽는 거예요. 근데 병원 갈 돈이 없어요. 그게 제일 무서워요. 김 씨의 이야기가 극단적으로 들리시나요? 아닙니다. 건강보험공단 자료를 보면 경제적 이유로 치료를 포기하는 60세 이상 노인이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2023년 기준으로 약 12만 명입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건강보험이 있는데 문제는 건강보험이 모든 걸 커버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본인 부담금이 있습니다. 중증 질환이면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까지 나옵니다. 더 큰 문제는 비급여 항목입니다. 건강보험으로 안 되는 치료가 많습니다. 신약, 선진치료, 특수검사 이런 건 전액 본인 부담입니다. 효과 좋은 항암제는 한 번에 200만 원 넘습니다. 건강보험 안 됩니다. 로봇 수술은 1000만 원 넘습니다. 건강보험 안 됩니다. 노인들은 만성 질환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고혈압, 당뇨, 관절염, 골다공증. 이런 병들은 평생 약을 먹어야 합니다. 한 달 약값이 10만 원에서 20만 원 듭니다. 국민연금 50만 원 받는 사람한테 약값 20만 원은 엄청난 부담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될까요? 약을 끊습니다. 병원을 안 갑니다. 아프면 참습니다. 진통제로 버팁니다. 그러다가 더 큰 병이 됩니다. 응급실에 실려갑니다. 그때는 더 많은 돈이 듭니다. 악순환입니다. 인천에 사시는 이모 씨, 71세는 10년 동안 무릎 관절염을 앓고 있습니다. 걸을 때마다 아픕니다. 계단 오르내리기가 고통입니다. 의사는 인공관절 수술을 권합니다. 비용은 500만 원입니다. 이 씨는 수술을 못하고 있습니다. 돈이 없어서입니다. 이 씨는 매일 진통제를 먹습니다. 그런데 진통제를 오래 먹으면 위장이 상합니다. 이 씨는 위염도 생겼습니다. 위염약도 먹어야 합니다. 약값이 늘어납니다. 악순환입니다. 이 씨는 말합니다. 젊었을 때는 아파도 일주일 쉬면 나았어요. 근데 이 나이엔 그냥 낫는 병이 없어요. 다 돈이 들어요. 대전에 사시는 최모 씨, 67세는 치아가 거의 없습니다. 틀니를 해야 하는데 비용이 300만 원입니다. 건강보험 적용되어도 200만 원 나옵니다. 최 씨는 틀니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대로 씹지 못합니다. 소화가 안 됩니다. 영양 섭취가 안 됩니다. 건강이 나빠집니다. 여러분, 이해하시겠습니까? 노인에게 병원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나이 들면 안 아픈 게 없습니다. 여기저기 다 아픕니다. 젊을 때는 참으면 나았습니다. 근데 노인은 참는다고 낫지 않습니다. 치료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돈이 없으면 치료를 못 받습니다. 그게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아십니까? 내 몸이 망가지는 걸 알면서도 손 쓸 수 없는 겁니다. 통증을 안고 살아야 합니다. 매일매일이 고통입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죽는다는 걸 압니다. 가까운 미래에 막을 수 없다는 걸 압니다. 돈이 없으니까. 김 씨는 요즘 유서를 쓰고 있습니다. 자식들아, 미안하다. 아버지가 너희한테 짐이 되고 싶지 않았다. 그래서 수술 안 했다. 장례는 간소하게 치러라. 화장해서 바다에 뿌려라. 김 씨는 울면서 말합니다. 죽는 게 무서운 게 아니에요. 이렇게 죽어야 하는 게 억울한 거예요. 자, 이제 두 번째 이유로 넘어가겠습니다. 병원도 못 가는데 밥은 제대로 먹을 수 있을까요? 두 번째 이유, 밥 한 끼가 사치가 되는 삶입니다. 광주에 사시는 정모 씨, 74세의 하루를 따라가 보겠습니다. 오전 6시 정 씨가 일어납니다. 배가 고픕니다. 어젯밤 저녁을 못 먹었거든요. 냉장고를 엽니다. 김치 조금, 된장 조금. 이게 전부입니다. 쌀이 있나 봅니다. 한 줌 남았습니다. 정 씨는 물을 많이 부어서 죽을 끓입니다. 쌀 한 줌으로 큰 냄비 가득. 물죽입니다. 이게 정 씨의 아침입니다. 오전 10시 배가 고픕니다. 아침에 물죽만 먹어서 금방 배가 고픕니다. 참습니다. 점심까지 참아야 합니다. 정 씨는 물을 마십니다. 물로 배를 채웁니다. 낮 12시 정 씨가 밖으로 나갑니다. 동네 복지관으로 갑니다.
복지관에서 무료 급식을 합니다. 일주일에 4일,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정 씨는 복지관 문 앞에 줄을 섭니다. 벌써 30명이 줄을 서 있습니다. 다 노인들입니다. 낮 12시 30분 문이 열립니다. 정 씨는 식판을 받아듭니다. 밥, 국, 반찬 3가지. 정 씨는 천천히 먹습니다. 꼭꼭 씹어 먹습니다. 오늘의 유일한 제대로 된 식사니까요. 정 씨는 밥을 다 먹고 나서도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일어서고 싶지 않습니다. 집에 가면 또 혼자니까요. 오후 2시 정 씨가 집으로 돌아옵니다. 배가 부릅니다. 오늘은 운이 좋은 날입니다. 제대로 된 밥을 먹었으니까요. 정 씨는 눕습니다. 체력을 아껴야 합니다. 움직이면 배가 고프니까요. 오후 6시 배가 고프기 시작합니다. 저녁을 먹어야 하는데 먹을 게 없습니다. 냉장고에는 김치밖에 없습니다. 쌀도 떨어졌습니다. 국민연금 나오려면 아직 10일 남았습니다. 정 씨는 김치만 먹습니다. 김치 몇 조각에 물 1컵? 이게 저녁입니다. 밤 10시 배가 고파서 잠을 못 잡니다. 정 씨는 물을 또 마십니다. 뱃속에서 꼬르륵 소리가 납니다. 정 씨는 눈물이 납니다. 이렇게 늙어서 굶어야 하나. 평생 일했는데. 정 씨는 결국 잠을 못 자고 아침을 기다립니다. 정 씨의 하루가 특별할까요? 아닙니다. 보건복지부 자료를 보면 65세 이상 노인 중 영양 섭취 부족 비율이 30%가 넘습니다. 10명 중 3명이 제대로 먹지 못하고 있습니다. 노인이 제대로 먹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먼저 근육이 빠집니다. 근감소증이라고 합니다. 근육이 없으면 힘이 없습니다. 걷기 힘듭니다. 계단 오르기 힘듭니다. 넘어지기 쉽습니다. 낙상이 일어납니다. 노인한테 낙상은 치명적입니다. 뼈가 부러집니다. 고관절이 부러지면 수술해야 합니다. 수술비가 1,000만 원 넘습니다. 또 돈 문제입니다. 수술 안 하면 평생 못 걷습니다. 침대에 누워 지내야 합니다. 그러면 더 빨리 죽습니다. 영양 부족은 면역력도 떨어뜨립니다. 감기도 자주 걸립니다. 폐렴도 잘 걸립니다. 노인한테 폐렴은 무서운 병입니다. 치료 안 하면 죽습니다. 또 병원입니다. 또 돈입니다. 서울에 사시는 강모 씨, 69세는 1년에 몸무게가 15kg 빠졌습니다. 제대로 먹지 못해서입니다. 강 씨는 요즘 자주 어지럽습니다. 빈혈입니다. 길을 걷다가 쓰러진 적도 있습니다. 병원에 가야 하는데 가지 않습니다. 병원비가 무섭습니다. 치아 문제도 심각합니다. 많은 노인들이 치아가 없습니다. 틀니가 없으면 제대로 씹지 못합니다. 고기는 못 먹습니다. 질긴 채소도 못 먹습니다. 부드러운 것만 먹습니다. 밥, 죽, 국물. 영양이 부족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자존심이 무너집니다. 무료 급식소 줄 서는 게 얼마나 창피한지 아십니까? 주변 사람들 눈치가 보입니다. 저 사람 저렇게 가난하구나. 손가락질 받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어쩌겠습니까? 안 먹고는 못 버티니까요. 대구에 사시는 송모 씨, 70세는 처음 무료 급식소 갈 때 모자를 깊게 눌렀었습니다. 아는 사람 만날까봐 무서웠습니다. 송 씨는 말합니다. 젊었을 때는 배고프면 라면이라도 끓여 먹었어요. 근데 지금은 라면 살 돈도 아까워요. 라면 한 봉지가 1,000원이에요. 그 돈이면 하루를 버틸 수 있어요. 무료 급식소도 매일 있는 게 아닙니다. 일주일에 서너 번입니다. 나머지 날은 어떻게 할까요? 참습니다. 걸읍니다. 아니면 편의점에서 1,000원짜리 삼각김밥 하나 사서 하루를 버팁니다. 여러분 상상해보세요. 하루에 2끼만 먹는 삶을, 그것도 제대로 된 밥이 아니라 물죽이나 김밥 하나로 버티는 삶을, 배고픔을 참으며 자야 하는 밤을. 이게 지금 대한민국 노인 수십만 명의 현실입니다. 정 씨는 말합니다. 배고픔은 참을 수 있어요. 평생 배고팠으니까. 근데 이 나이에 이렇게 굶어야 한다는 게 억울해요. 열심히 일했는데, 나라 위에 살았는데, 왜 이렇게 늙어야 하나요? 자, 3번째 이유로 넘어가겠습니다. 이번엔 더 기본적인 문제입니다. 바로 추위와 더위입니다. 3번째 이유, 얼어 죽고 더워 죽는 계절입니다. 2023년 1월 서울 은평구의 한 빌라.
관리인이 이상한 냄새를 맡았습니다. 2층에서 나는 냄새였습니다. 문을 두드렸지만 대답이 없었습니다. 경찰을 불렀습니다. 문을 열었습니다. 방 안에는 노인 한 분이 쓰러져 있었습니다. 이미 숨진 상태였습니다. 76 세방 모 씨였습니다. 부검 결과 사인은 저체온증이었습니다. 얼어 죽은 겁니다. 한겨울에 서울 한복판에서 방 안 온도는 영하 5도였습니다. 밖보다 춥지 않았지만 사람이 살 수 없는 온도였습니다. 보일러는 꺼져 있었습니다. 전기도 끊겨 있었습니다. 공과금을 석 달째 내지 못해서 단전, 단가스가 된 상태였습니다. 박 씨는 이불 4장을 덮고 있었습니다. 옷도 여러 벌 겹쳐 입었습니다. 그래도 추위를 이기지 못했습니다. 박 씨의 통장에는 2,000원이 남아 있었습니다. 냉장고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경찰이 박 씨의 자식들에게 연락했습니다. 아들이 울면서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연락을 안 받으셨어요. 한 달 넘게. 바빠서 찾아뵙지 못했어요. 이렇게 될 줄 몰랐어요.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박 씨의 이야기가 특별할까요? 아닙니다. 매년 겨울마다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한국전력공사 자료를 보면 전기요금 체납으로 단전된 가구가 연간 100만 가구가 넘습니다. 이 중 상당수가 노인 단독 가구입니다. 겨울에 난방을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추위를 참습니다. 이불을 여러 장 덮습니다. 옷을 겹쳐 입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춥습니다. 손발이 얼어붙습니다. 감각이 없어집니다. 동상에 걸립니다. 실내 온도가 15도 이하로 떨어지면 건강에 위험합니다. 특히 노인들은 체온 조절 능력이 떨어집니다. 추위를 더 심하게 느낍니다. 저체온증에 걸리기 쉽습니다. 심하면 죽습니다. 인천에 사시는 김모 씨, 72세는 겨울마다 경로당으로 피난 갑니다. 집이 너무 추워서입니다. 보일러를 틀면 가스비가 한 달에 15만 원 나옵니다. 국민연금 50만 원의 3분의 1입니다. 김 씨는 보일러를 못 틉니다. 대신 경로당에 갑니다. 오전 9시에 경로당에 갑니다. 오후 5시까지 있습니다. 8시간. 경로당은 따뜻합니다. 김 씨는 경로당에서 낮잠도 자고 TV도 보고 친구들과 이야기도 합니다. 집에는 자러 갈 때만 갑니다. 김 씨는 말합니다. 집이 너무 추워서 못 있겠어요. 경로당이 내 집이에요. 여기가 편해요. 근데 주말에는 경로당이 문을 닫아요. 주말이 제일 무서워요. 이틀 동안 얼어 죽을 것 같아요. 여름은 어떨까요? 더위도 못지않게 위험합니다. 2024년 8월 광주의 한 원룸. 혼자 사시던 78세 노인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사인은 온열 질환이었습니다. 더워서 죽은 겁니다. 실내 온도는 40도가 넘었습니다. 에어컨은 없었습니다. 선풍기 하나만 있었습니다. 창문은 닫혀 있었습니다. 열어놓으면 모기가 들어와서 닫아놓은 것 같았습니다. 방은 찜통이었습니다. 질병관리청 자료를 보면 매년 여름 온열 질환으로 응급실에 실려오는 환자 중 60세 이상이 50%가 넘습니다. 그중 상당수가 독거 노인입니다. 노인들은 더위를 더 심하게 느낍니다. 땀도 잘 안 납니다. 체온 조절이 안 됩니다. 탈수가 쉽게 옵니다. 어지럽습니다. 쓰러집니다. 혼자 사는 노인이 쓰러지면 아무도 모릅니다. 그렇게 죽습니다. 부산에 사시는 이모 씨, 74세는 여름마다 도서관으로 피난 갑니다. 집에 에어컨이 없어서입니다. 에어컨을 사려면 100만 원입니다. 이 씨에게는 큰 돈입니다. 전기세도 부담입니다. 에어컨 틀면 한 달에 10만 원 나온다고 합니다. 이 씨는 오전 10시에 도서관에 갑니다. 오후 6시까지 있습니다. 도서관은 시원합니다. 이 씨는 도서관에서 신문도 보고 책도 보고 낮잠도 잡니다. 저녁이 되어서야 집으로 돌아갑니다. 이 씨는 말합니다. 집에 있으면 더워 죽을 것 같아요. 밤에는 창문 열고 선풍기 틀고 자는데 그래도 더워요. 잠을 못 자요. 여름만 되면 무서워요. 서울에 사시는 최모 씨, 69세는 작년 여름 열사병으로 쓰러졌습니다. 집에서 쓰러져서 이틀 동안 누워 있었습니다. 다행히 집주인이 발견해서 병원에 갔습니다. 의사가 말했습니다.
몇 시간만 늦었어도 큰일 날 뻔했습니다. 최 씨는 퇴원하고 나서 에어컨을 샀습니다. 중고로 20만 원에 샀습니다. 하지만 전기세가 무서워서 잘 안 틉니다. 정말 더울 때만 1시간 정도 틉니다. 최 씨는 말합니다. 에어컨 틀고 싶어요. 근데 전기세 고지서 보면 무서워요. 그래서 참아요. 여러분, 이게 현실입니다. 난방과 냉방은 사치가 아닙니다. 생존입니다. 추우면 얼어 죽습니다. 더우면 더워 죽습니다. 젊은 사람은 참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노인은 못 참습니다. 몸이 약하니까요. 돈이 없으면 기본적인 생존권조차 지킬 수 없습니다. 이게 얼마나 끔찍한 일입니까? 대한민국에서 2025년에 사람이 추워서 죽고 더워서 죽습니다. 돈이 없다는 이유로. 자, 네 번째 이유로 넘어가겠습니다. 이번엔 마음의 고통입니다. 네 번째 이유, 가족에게 짐이 되는 수치심입니다. 경기도 수원에 사시는 정모 씨, 75세의 이야기입니다. 정 씨에게는 아들 둘이 있습니다. 큰아들은 서울에서 회사원으로 일합니다. 작은 아들은 부산에서 자영업을 합니다. 둘 다 결혼해서 자식이 있습니다. 정 씨는 7년 전 아내를 잃었습니다. 그 후로 혼자 살고 있습니다. 국민연금 월 60만 원으로 생활합니다. 월세 30만 원 내고 나면 30만 원 남습니다. 빠듯합니다. 하지만 자식들한테 손 벌리고 싶지 않습니다. 명절이 다가옵니다. 추석입니다. 큰아들이 전화합니다. 아버지, 이번 추석에는 집에 오세요. 같이 지내요. 정 씨는 고민합니다. 가고 싶습니다. 손주들도 보고 싶습니다. 하지만 부담입니다. 빈손으로 갈 수 없잖아요. 정 씨는 시장에 갑니다. 과일을 삽니다. 한우도 삽니다. 손주들 용돈도 준비합니다. 모두 합쳐서 30만 원 듭니다. 이번 달 생활비 전부입니다. 정 씨는 통장이 텅 빈 걸 봅니다. 한숨이 나옵니다. 다음 달 연금 나올 때까지 어떻게 살지 걱정입니다. 추석 당일 정 씨는 큰아들 집에 갑니다. 가족들이 반갑게 맞이합니다. 손주들이 달려옵니다. 할아버지. 정 씨는 기쁩니다. 그런데 며느리 표정이 밝지 않습니다. 뭔가 불편해 보입니다. 저녁 식사 중 큰아들이 말합니다. 아버지, 혼자 사시기 힘드시죠? 저희 집에 와서 같이 사세요. 정 씨는 당황합니다. 아니야, 괜찮아. 나 혼자 잘 살아. 며느리가 끼어듭니다. 아버님, 그런데 저희도 요즘 형편이 어려워요. 아이들 학원비에, 집 대출에. 정 씨는 알아듣습니다. 같이 살자는 게 아니라 경제적으로 부담된다는 말입니다. 정 씨는 가슴이 철렁합니다. 미안하다. 내가 짐이 되는구나. 정 씨는 밥맛이 없습니다. 빨리 집에 가고 싶습니다. 집에 돌아온 정 씨는 눈물을 흘립니다.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하나. 자식한테 손 벌리는 신세가 되다니. 정 씨는 그날부터 자식들한테 연락을 잘 안 합니다. 미안해서입니다. 짐이 되고 싶지 않아서입니다. 겨울이 되었습니다. 정 씨는 감기에 걸렸습니다. 열이 납니다. 병원에 가야 하는데 돈이 없습니다. 큰아들한테 전화하려다가 멈춥니다. 또 돈 달라고 하면 어떻게 생각할까? 짐이 된다고 생각할까? 정 씨는 그냥 참습니다. 약국에서 감기약만 사서 먹습니다. 정 씨의 생일입니다. 큰아들이 전화합니다. 아버지, 생신 축하드려요. 용돈 조금 보내드릴게요. 정 씨는 고맙기도 하고 미안하기도 합니다. 아니야, 괜찮아. 나 돈 있어. 너희가 쓰렴. 정 씨는 거절합니다. 자존심 때문입니다. 하지만 정 씨의 통장에는 5만 원밖에 없습니다. 연금 나오려면 아직 15일 남았습니다. 정 씨는 어떻게 버틸까요? 굶습니다. 하루에 한 끼만 먹습니다. 그렇게 15일을 버팁니다. 정 씨는 말합니다. 젊었을 때는 자식들한테 다 해줬어요. 학비, 결혼 자금 다 대줬어요. 근데 지금은 거꾸로예요. 자식들한테 손을 벌려야 해요. 이게 얼마나 창피한지 아세요? 차라리 죽고 싶어요. 정 씨의 이야기가 유별날까요? 아닙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 중 60%가 자식에게 경제적으로 의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중 80%가 자식에게 미안함과 수치심을 느낀다고 답했습니다. 왜 이런 감정을 느낄까요? 한국 사회는 부모가 자식을 책임지는 문화입니다. 자식한테 손 벌리는 건 부끄러운 일로 여겨집니다. 내가 자식을 키웠는데 이제 자식한테 빌부터 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식들도 부담스럽습니다. 자기 생활도 빠듯한데 부모님까지 책임져야 합니다. 매달 용돈 드려야 합니다. 병원비 대야 합니다. 명절 때마다 돈이 듭니다. 부담이 큽니다. 그래서 어떻게 될까요? 관계가 틀어집니다. 부모는 미안해서 연락을 안 합니다. 자식은 부담스러워서 연락을 피합니다. 만나도 불편합니다. 돈 이야기만 나오면 분위기가 싸늘해집니다. 서울에 사시는 김모 씨, 71세는 작년에 딸한테 100만 원을 빌렸습니다. 병원비 때문이었습니다. 딸이 돈을 줬습니다. 하지만 표정이 안 좋았습니다. 아빠, 저도 요즘 힘들어요. 이번 한 번만이에요. 김 씨는 그 말이 너무 가슴 아팠습니다. 한 번만이라니. 나한테 다시는 도와달라고 하지 말라는 뜻이잖아. 김 씨는 그 후로 딸한테 연락을 안 합니다. 1년 넘게 통화를 안 했습니다. 김 씨는 말합니다. 딸한테 짐이 되기 싫어요. 차라리 연락 안 하는 게 나아요. 부산에 사시는 이모 씨, 68세는 아들 네 집에서 같이 삽니다. 그런데 행복하지 않습니다. 며느리 눈치를 봐야 합니다. 손주들 학원 보낼 시간에 맞춰서 저녁을 먹어야 합니다. TV도 마음대로 못 봅니다. 며느리가 보고 싶은 프로그램이 있으니까요. 이 씨는 방에만 있습니다. 나오면 방해될까봐 조심합니다. 밥도 조금만 먹습니다. 많이 먹으면 식비 부담된다는 말을 들었으니까요. 이 씨는 말합니다. 내 집이 그립습니다. 좁아도 내 집에서 자유롭게 살고 싶어요. 근데 돈이 없어서 못 나가요. 여러분, 이해하시겠습니까? 경제적으로 자립하지 못하면 자존감이 무너집니다. 가족한테조차 주눅듭니다. 필요한 걸 요구하지 못합니다. 아파도 말 못합니다. 돈 들까봐 걱정되니까요. 그게 얼마나 비참한 일인지 아십니까? 평생 자식을 위해 희생했는데 늙어서는 자식한테 짐이 됩니다. 사랑받는 게 아니라 부담스러운 존재가 됩니다. 이게 노인을 죽음으로 내모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입니다. 자, 5번째 이유로 넘어가겠습니다. 이번엔 더 깊은 고독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5번째 이유, 사회에서 투명인간이 되는 고독입니다. 인천 남동구의 한 원룸. 최모 씨, 70세가 혼자 살고 있습니다. 오늘은 화요일입니다. 최 씨의 하루를 따라가 보겠습니다. 오전 6시 최 씨가 일어납니다. 잠을 설쳤습니다. 요즘 매일 그렇습니다. 밤에 잠이 안 옵니다. 외로워서입니다. 최 씨는 TV를 켭니다. 아침 뉴스가 나옵니다. 최 씨는 TV를 보며 커피를 마십니다. 믹스커피 한 봉지. 이게 아침입니다. 오전 9시 최 씨가 밖으로 나갑니다. 동네 공원을 산책합니다. 벤치에 앉아 있습니다. 사람들이 지나갑니다. 아무도 최 씨를 보지 않습니다. 최 씨는 투명인간이 된 것 같습니다. 오전 11시 최 씨가 편의점에 갑니다. 삼각김밥 한 개를 삽니다. 계산대에서 직원에게 말을 겁니다. 오늘 날씨 좋네요. 직원이 대답합니다. 네. 짧습니다. 바빠 보입니다. 최 씨는 더 이상 말을 못합니다. 낮 12시 최 씨가 집으로 돌아옵니다. 삼각김밥을 먹습니다. 혼자 먹습니다. TV를 보며 먹습니다. TV 속 사람들이 떠드는 소리가 그나마 위안이 됩니다. 최 씨는 혼자가 아닌 것처럼 느껴집니다. 오후 2시 최 씨가 스마트폰을 봅니다. 카카오톡을 엽니다. 메시지가 없습니다. 전화 기록을 봅니다. 마지막 전화는 2주일 전입니다. 보험회사 텔레마케팅이었습니다. 최 씨는 한숨을 쉽니다. 오후 4시 최 씨가 또 공원에 갑니다. 경로당에 가볼까 했지만 가지 않습니다. 경로당 가려면 회비를 내야 합니다. 한 달에 10,000원입니다. 최 씨에게는 부담입니다. 그리고 경로당 사람들이 다 친한 사이인 것 같습니다. 최 씨가 끼어들 틈이 없어 보입니다. 오후 6시 최 씨가 집으로 돌아옵니다. 저녁을 먹어야 합니다. 라면을 끓입니다. 계란 하나를 넣습니다. 혼자 먹습니다. 소리를 내며 먹습니다. 후루룩.
이 소리라도 나야 너무 조용하지 않으니까요. 밤 8시 최 씨가 TV를 봅니다. 드라마가 나옵니다. 가족들이 모여 밥을 먹는 장면입니다. 행복해 보입니다. 최 씨는 눈물이 납니다. 나도 저렇게 살고 싶다. 가족과 함께 밤 10시 최 씨가 잠자리에 듭니다. 잠이 안 옵니다. 생각이 많아집니다. 내일은 누구를 만날까? 아무도 없다. 모레는? 그 다음 날은? 다 똑같다. 혼자다. 최 씨는 눈물을 흘립니다. 최 씨는 일주일에 몇 마디나 말을 할까요? 계산해 봤습니다. 편의점 직원한테 감사합니다. 2~3번. 옆집 할머니한테 안녕하세요. 1번. 일주일에 5마디도 안 됩니다. 대화라고 할 수도 없습니다. 최 씨는 말합니다. 제일 무서운 게 뭔지 아세요? 내가 죽어도 아무도 모를 거라는 거예요. 이틀, 3일, 일주일 아무도 내가 죽은 줄 모를 거예요. 썩는 냄새가 나서야 알겠죠. 그게 제일 무서워요. 최 씨의 이야기가 과장일까요? 아닙니다. 보건복지부 자료를 보면 65세 이상 독거노인이 200만 명이 넘습니다. 그중 30%가 한 달에 한 번도 가족을 만나지 못한다고 합니다. 50%가 친구가 없다고 합니다. 고독사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혼자 죽어서 시신으로 발견되는 경우가 1년에 3,000건이 넘습니다. 하루 평균 8명입니다. 그리고 그중 70%가 60세 이상 노인입니다. 왜 노인들이 이렇게 고립될까요? 여러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배우자가 죽습니다. 평생을 함께한 사람이 떠납니다. 말 상대가 사라집니다. 둘째, 자식들이 멀리 삽니다. 취업, 결혼으로 다른 도시로 갑니다. 자주 못 만납니다. 셋째, 친구들도 사라집니다. 나이가 들면 친구들이 하나둘 죽습니다. 아프거나 몸이 불편해서 못 만납니다. 넷째, 사회활동이 끊깁니다. 퇴직하면 직장 동료를 못 만납니다. 취미생활도 돈이 들어서 못합니다. 그리고 가장 큰 이유, 돈이 없어서입니다. 친구 만나려면 돈이 듭니다. 커피 한 잔 마시려면 5,000원입니다. 밥 한 끼 먹으려면 10,000원입니다. 경조사 부조금도 부담입니다. 돈이 없으면 사람을 못 만납니다. 서울에 사시는 박모 씨, 67세는 작년에 친구 장례식에 못 갔습니다. 부조금이 없어서입니다. 박 씨는 말합니다. 친구가 죽었는데 장례식도 못 가요. 5만 원이 없어서. 이게 사람 사는 건가요? 부끄러워서 친구들한테 연락도 못 해요. 대전에 사시는 김모 씨, 73세는 동창회에 나가지 않습니다. 회비가 부담되어서입니다. 동창회비가 1년에 10만 원입니다. 김 씨한테는 큰 돈입니다. 김 씨는 말합니다. 다들 잘 사는 것 같아요. 나만 가난한 것 같아요. 가면 초라해요. 그래서 안 가요. 고독은 건강에도 나쁩니다. 연구 결과를 보면 사회적 고립은 흡연만큼 해롭다고 합니다. 우울증에 걸립니다. 치매에 걸릴 확률이 높아집니다. 면역력이 떨어집니다. 일찍 죽습니다. 부산에 사시는 이모 씨, 75세는 우울증 약을 먹고 있습니다. 의사가 말했습니다. 사람을 만나세요. 활동을 하세요. 이 씨가 대답했습니다. 돈이 없는데 어떻게 사람을 만나요? 의사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사회적 동물입니다. 혼자서는 살 수 없습니다. 사람과의 관계가 필요합니다. 대화가 필요합니다. 소속감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돈이 없으면 이 모든 게 불가능합니다. 노인들은 사회에서 점점 투명해집니다. 아무도 관심 갖지 않습니다. 존재감이 사라집니다. 살아있어도 죽은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이게 얼마나 끔찍한 일입니까? 최 씨는 요즘 자살을 생각합니다. 이렇게 사는 게 무슨 의미가 있나? 아무도 날 필요로 하지 않아. 내가 사라져도 아무도 모를 거야. 그럼 사는 게 무슨 소용이야? 최 씨는 매일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자, 마지막 6번째 이유로 넘어가겠습니다. 이게 가장 무서운 이유입니다. 6번째 이유, 미래가 없다는 절망감입니다. 광주에 사시는 강모 씨, 66세의 이야기입니다. 강 씨는 올해 70세가 됩니다. 통장에는 600만 원이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월 45만 원 나옵니다. 강 씨는 계산기를 꺼냈습니다. 앞으로 몇 년을 살 수 있을까? 계산해 봤습니다. 한 달 생활비가 60만 원 필요합니다.
국민연금 45만 원 빼면 15만 원 모자랍니다. 1년에 180만 원 모자랍니다. 통장에 600만 원 있으니까 3년 반 버틸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엔 통장이 텅 빕니다. 그럼 어떻게 살죠? 국민연금 45만 원으로요? 불가능합니다. 월세도 못 냅니다. 강 씨는 더 계산해 봤습니다. 남자 평균 수명이 80세라고 합니다. 강 씨는 지금 66세니까 14년 더 살 수 있습니다. 14년을 어떻게 살지? 답이 없습니다. 강 씨는 일자리를 알아봤습니다. 하지만 66세를 고용하는 곳이 없습니다. 경비, 청소, 이런 일도 경쟁이 심합니다. 젊은 노인들이 많습니다. 강 씨는 나이가 많아서 밀립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을 알아봤습니다. 하지만 조건이 안 맞습니다. 통장에 600만 원이 있으니까 재산이 있다고 합니다. 자식이 있으니까 부양 의무자가 있다고 합니다. 수급자가 될 수 없습니다. 강 씨는 절망했습니다. 앞으로 14년을 어떻게 살지 모르겠어요. 돈은 점점 줄어드는데 벌 방법은 없어요. 살면 살수록 더 가난해져요. 희망이 없어요. 강 씨는 요즘 밤마다 걱정합니다. 3년 후 통장이 비면 어떻게 하지? 길거리에 나앉나? 자식들한테 손 벌리나? 아니면 죽어야 하나? 강 씨는 잠을 못 잡니다. 강 씨의 걱정이 과할까요? 아닙니다. 많은 노인들이 같은 고민을 합니다. 미래가 보이지 않습니다. 상황이 나아질 가능성이 없습니다. 매일매일이 불안합니다. 젊을 때는 달랐습니다. 힘들어도 희망이 있었습니다. 열심히 일하면 나아지겠지. 승진하면 월급 오르겠지. 저축하면 목돈 모이겠지. 미래가 현재보다 나을 거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노인은 다릅니다. 미래가 현재보다 나을 가능성이 없습니다. 소득은 늘어나지 않습니다. 일자리가 없으니까요. 저축도 불가능합니다. 당장 생활비도 모자라니까요. 오히려 저축을 깨먹어야 합니다. 건강은 나빠집니다. 나이가 들수록 병이 늘어납니다. 의료비가 늘어납니다. 돈은 더 많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돈은 점점 줄어듭니다. 악순환입니다. 서울에 사시는 윤모 씨, 68세는 말합니다. 내일이 오늘보다 나을 게 없어요. 모레도 똑같아요. 1년 후도 똑같아요. 아니, 더 나빠져요. 돈은 더 줄어들고 몸은 더 아프고 희망이 없어요. 이런 절망감이 무엇을 만들까요? 자살을 생각하게 만듭니다. 통계청 자료를 보면 60세 이상 노인 자살률이 인구 10만 명당 60명입니다. 20대 자살률의 3배입니다. OECD 국가 중 1위입니다. 왜 노인들이 자살할까요? 여러 이유가 있지만 가장 큰 이유는 빈곤입니다. 경찰청 자료를 보면 노인 자살 원인의 50% 이상이 경제적 어려움입니다. 부산에서는 작년에 76세 노인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유서에 이렇게 썼습니다. 더 이상 살 수 없습니다. 돈이 없습니다. 자식들한테 짐이 되고 싶지 않습니다. 미안합니다. 대구에서는 68세 부부가 동반 자살했습니다. 생활고 때문이었습니다. 통장에 10만 원밖에 없었습니다. 월세를 3개월째 못 냈습니다. 집주인이 나가라고 했습니다. 갈 곳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함께 죽기로 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현실입니다. 대한민국에서 매일 평균 5명의 노인이 자살합니다. 대부분 경제적 이유입니다. 돈이 없어서 죽습니다. 미래가 없어서 죽습니다. 희망이 없어서 죽습니다. 강 씨는 요즘 유서를 쓰고 있습니다. 자식들아, 미안하다. 아버지가 무능해서, 제대로 준비 못해서, 너희한테 짐이 되기 전에 먼저 간다. 장례는 간소하게 치러라. 화장해서 뿌려라. 강 씨는 울면서 말합니다. 죽고 싶지 않아요. 살고 싶어요. 근데 어떻게 살아요? 방법이 없어요. 매일 버티는 거예요. 언제까지 버틸 수 있을까요? 모르겠어요. 그냥 하루하루 버티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6가지 이유를 모두 말씀드렸습니다. 병원에 갈 수 없는 공포, 밥 한 끼가 사치가 되는 삶, 얼어 죽고 더워 죽는 계절, 가족에게 짐이 되는 수치심, 사회에서 투명인간이 되는 고독, 그리고 미래가 없다는 절망감. 이 6가지가 나이 들어 돈이 없을 때 느끼는 고통입니다. 여러분, 이해하시겠습니까?
나이 들어 가난하다는 건 단순히 돈이 없다는 게 아닙니다. 건강을 잃는 겁니다. 존엄을 잃는 겁니다. 관계를 잃는 겁니다. 희망을 잃는 겁니다. 살아갈 이유를 잃는 겁니다. 젊을 때 가난은 참을 수 있습니다. 힘들어도 미래가 있으니까요. 일하면 나아지니까요. 하지만 노인의 가난은 다릅니다. 벗어날 방법이 없습니다. 나아질 가능성이 없습니다. 죽을 때까지 가난합니다. 그래서 노인 빈곤은 더 고통스럽습니다. 더 절망적입니다. 더 치명적입니다. 그리고 그 고통이 죽음으로 이어집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방법이 전혀 없을까요? 아닙니다. 방법은 있습니다. 첫째, 도움을 요청하세요.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기초생활수급, 긴급복지지원, 이런 제도들이 있습니다. 주민센터에 가세요. 상담 받으세요. 조건에 맞으면 도움받을 수 있습니다. 둘째, 무료 급식소, 푸드뱅크를 이용하세요. 창피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이건 당신의 권리입니다. 굶지 마세요. 셋째, 의료비 지원 제도를 알아보세요. 지자체마다 저소득층 의료비 지원이 있습니다. 병원비 부담되면 사회복지사와 상담하세요. 넷째, 노인 일자리 사업을 알아보세요. 60세 이상이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월 50만 원 정도 받을 수 있습니다. 적은 돈이지만 도움이 됩니다. 다섯째, 경로당, 복지관을 이용하세요. 혼자 있지 마세요. 사람들과 어울리세요. 외로움을 이기세요. 여섯째, 자식들과 솔직하게 대화하세요. 힘들다고 말하세요. 도와달라고 하세요.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일곱째,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우울하면 정신건강복지센터에 가세요. 자살 생각이 들면 1339번에 전화하세요. 혼자 끙끙 앓지 마세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지금 젊은 분들, 중년 분들, 여러분은 지금부터 준비하세요. 노후 자금을 준비하세요.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 세 가지를 챙기세요. 건강을 챙기세요. 규칙적으로 운동하세요. 건강이 최고의 재산입니다. 인간관계를 유지하세요. 친구를 소중히 하세요. 나이 들어서도 만날 사람이 있어야 합니다. 취미를 가지세요. 은퇴 후에도 할 일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가 무겁고 슬펐을 겁니다. 하지만 이게 현실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수백만 명의 노인들이 이런 고통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이건 남의 일이 아닙니다. 준비하지 않으면 여러분도 똑같이 될 수 있습니다. 돈이 전부는 아니지만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건강도 지킬 수 없고 관계도 유지할 수 없고 존엄도 지킬 수 없습니다. 제발 준비하세요.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시작하세요. 여러분의 노후가 오늘 만난 분들처럼 되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다음 연락처로 전화하세요. 기초생활수급 상담은 주민센터나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 2번입니다. 긴급복지 지원은 129번입니다. 노인 일자리는 노인 일자리 지원기관에 문의하세요. 자살 예방 상담은 1339번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 분들과 공유해 주세요. 부모님한테, 친구분들한테 보여주세요. 한 분이라도 더 준비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다음 영상에서는 노후 빈곤을 예방하는 구체적인 방법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얼마를 모아야 하는지,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지 실전 가이드를 준비했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하고 안전한 노후를 보내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혹시 길을 걷다가 나이 드신 어르신이 손을 벌리고 계신 모습을 본 적 있으신가요? 그냥 지나치셨나요? 아니면 잠깐이라도 마음이 불편하셨나요? 제가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바로 그 어르신들 중 일부가 한때는 여러분과 똑같이, 아니 어쩌면 여러분보다 더 잘 살았던 분들이라는 사실입니다. 믿어지시나요? 실제로 서울 종로구의 한 공원에서 만난 76살 김모 씨는 20년 전만 해도 강남에 아파트 2채를 소유한 건설업자였습니다. 직원만 30명을 거느렸고 명절 때마다 자녀들에게 용돈으로 100만 원씩 주던 분이었죠.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됐을까요?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 폐지를 춥습니다.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삽니다.
어떻게 이렇게 됐어요? 제가 물었습니다. 그분은 쓸쓸하게 웃으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도 몰라. 그냥 살다 보니 이렇게 됐어. 여러분, 이게 남의 이야기 같으신가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24년 기준으로 우리나라 75세 이상 노인 빈곤율은 거의 35%에 달합니다. 3명 중 1명이 빈곤선 이하에서 살고 있다는 뜻이죠. 오늘 이 시간에는 실제로 70대 이후에 모든 것을 잃고 거리로 내몰린 분들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여러분이 그런 상황에 빠지지 않도록 하는 방법도 함께 알려드릴 겁니다. 끝까지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이 이야기는 여러분의 미래가 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럼 먼저 이런 질문을 던져봐야겠습니다. 왜 하필 70대일까요? 왜 40대, 50대도 아니고 60대도 아닌 70대에 이런 일이 집중적으로 일어날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70대는 모든 것이 한꺼번에 무너지기 시작하는 시기이기 때문입니다. 먼저 시간 문제를 생각해 보세요. 요즘 평균 수명이 얼마나 되죠? 남자가 80세, 여자가 85세 정도 됩니다. 65세에 은퇴한다고 가정하면 은퇴 후 삶이 무려 20년에서 25년이나 남는 겁니다. 거의 4분의 1세기를 더 살아야 한다는 뜻이죠. 그런데 문제는 뭘까요? 수입은 고정되어 있거나 줄어드는데 지출은 계속 늘어난다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2000년대 초반에 짜장면 한 그릇이 얼마였습니까? 2,500원 정도 했죠. 지금은 어떻습니까? 7,000원, 8,000원 합니다. 3배가 넘게 올랐어요. 그런데 국민연금은 얼마나 올랐을까요? 물가 상승률을 따라가지 못합니다. 게다가 70대가 되면 예상치 못한 지출이 폭발적으로 늘어납니다. 뭐가 있을까요? 첫째, 의료비입니다. 나이가 들면 병원 갈 일이 많아지죠. 고혈압, 당뇨, 관절염, 이런 건 기본이고요. 심하면 암, 치매, 뇌졸중 같은 중병도 생깁니다. 건강보험이 있다고 해도 본인 부담금이 만만치 않습니다. 둘째, 주거비입니다. 집이 있어도 관리비, 수리비가 들어가고요. 월세나 전세로 사시는 분들은 더 심각합니다. 집값이 계속 오르니까 계약 갱신할 때마다 부담이 커지죠. 셋째, 관계 유지 비용입니다. 무슨 소리냐고요? 경조사비, 친구들과의 모임, 손주들 용돈, 이런 것들이요.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인간관계가 끊기는 건 아니잖아요? 오히려 더 많은 경조사를 치르게 됩니다. 통계를 하나 보여드릴게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2023년 자료에 따르면 75세 이상 노인의 월 평균 생활비는 140만 원 정도입니다. 그런데 국민연금 평균 수령액은 얼마일까요? 55만 원 정도밖에 안 됩니다. 차액이 거의 90만 원이죠. 이 돈을 어디서 메워야 할까요? 대부분은 모아둔 저축이나 자산을 조금씩 까먹으면서 살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예상보다 오래 살거나 예상치 못한 큰 지출이 생기면 그 저축이 바닥나버린다는 겁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 70대 중반이나 후반쯤에 위기가 찾아옵니다. 갑자기 손에 쥔 게 없어지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자녀에게 손을 벌리거나 정부 지원을 받거나 아니면 직접 일을 해야 합니다. 하지만 70대에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을까요? 육체적으로 힘든 일은 못하죠. 그러다 보니 결국 폐지 줍기, 빈병 모으기 이런 일을 하게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가 일반적인 70대 위기의 구조입니다. 그런데 더 심각한 건 이런 서서히 찾아오는 위기가 아니라 갑자기 모든 걸 잃어버리는 경우입니다. 지금부터 그런 사례들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는 사업으로 크게 성공했다가 한순간에 모든 걸 잃은 분의 사연입니다. 김철수 씨 가명입니다. 올해 78살입니다. 제가 서울 영등포구의 한 쪽방촌에서 만난 분입니다. 김 씨를 처음 봤을 때 저는 그분이 그렇게 화려한 과거를 가진 사람인 줄 몰랐습니다. 허름한 옷차림에 구부정한 허리, 손에는 플라스틱 봉지를 들고 계셨거든요. 그런데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깜짝 놀랄 만한 사실들이 하나씩 드러났습니다. 김 씨는 50대 초반, 지금으로부터 25년 전쯤에 건설 자재 유통업으로 큰 돈을 벌었습니다. 당시 우리나라는 건설 붐이 한창이었죠. 아파트가 여기저기 올라가고 도로가 뚫리고 그럴 때였습니다. 김 씨는 시멘트와 철근을 도매로 공급하는 사업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가게로 시작했지만 점점 커져서 직원이 30명이 넘는 회사가 됐습니다. 매출이 연간 100억 원을 넘었다고 하더군요. 그때 김 씨는 정말 잘 나갔습니다. 강남에 아파트를 2채 샀고 수입차를 몰았고 골프를 즐겼습니다. 자녀들은 모두 해외 유학을 보냈죠. 주말에는 가족과 함께 제주도나 강원도로 여행을 다녔습니다. 그런 김 씨에게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이야기는 김 씨가 60세 되던 해부터 시작됩니다. 당시 한 건설사 사장이 김 씨를 찾아왔습니다. 대형 아파트 단지를 짓는데 자재를 공급해달라는 거였죠. 계약 규모가 무려 50억 원이었습니다. 김 씨는 기뻤습니다. 한 번에 50억 원어치 물건을 팔 수 있다니 이건 정말 큰 기회였으니까요. 그런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선금을 받지 못하고 자재를 먼저 공급해야 한다는 조건이었습니다. 보통은 이런 경우 선금을 30% 정도 받고 시작하는데 그 건설사는 돈이 없으니 일단 물건을 공급하면 공사가 끝나고 나서 한꺼번에 주겠다고 했습니다. 김 씨는 고민했습니다. 위험한 조건이긴 했지만 그 건설사가 나름 이름이 알려진 곳이었고 계약서도 썼으니 문제 없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게다가 50억 원이라는 큰 거래를 놓치고 싶지 않았죠. 결국 김 씨는 은행에서 20억 원을 대출받아서 자재를 공급하기 시작했습니다. 시멘트, 철근, 벽돌 이런 것들을 몇 달에 걸쳐 계속 보냈습니다. 그런데 공사가 절반쯤 진행됐을 때 그 건설사가 갑자기 부도가 났습니다. 사장은 잠적했고 현장은 멈췄습니다. 김 씨가 공급한 자재값은 한 푼도 받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김 씨는 한순간에 20억 원의 빚을 떠안게 된 겁니다. 게다가 그 건설사의 연대 보증까지 서 있었기 때문에 그 회사의 다른 빚까지 책임져야 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김 씨는 패닉에 빠졌습니다. 처음에는 다른 거래처에서 돈을 받아서 메우려고 했지만 불가능했습니다. 빚이 너무 컸거든요. 결국 강남 아파트 2채를 모두 팔았습니다. 당시 시세로 각각 6억 원, 7억 원 정도 했으니까 합쳐서 13억 원 정도 됐죠. 하지만 그것도 모자랐습니다. 이자가 계속 붙었거든요. 김 씨는 회사도 정리하고 직원들도 다 내보내고 사업을 접었습니다. 그리고 남은 빚을 갚기 위해 개인 파산을 신청했습니다. 그때 김 씨 나이가 62세였습니다. 파산 절차를 밟으면서 김 씨는 모든 재산을 잃었습니다. 집도 없어지고 자동차도 없어지고 예금도 다 압류됐습니다. 심지어 아내와도 이혼했습니다. 아내는 더 이상 이런 삶을 견딜 수 없다며 떠났죠. 자녀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처음에는 아버지를 도우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자녀들도 자기 생활이 있었고 계속 돈을 대줄 수는 없었습니다. 결국 연락이 뚝 끊겼습니다. 김 씨는 65세부터 78세인 지금까지 13년 동안 쪽방에서 살고 있습니다. 월세가 20만 원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로 지정돼서 한 달에 60만 원 정도 받습니다. 그걸로 방세 내고 밥 먹고 살아갑니다. 가끔 폐지를 주워서 팔아서 용돈을 마련합니다. 하루에 5천 원에서 1만 원 정도 벌죠. 그 돈으로 소주 한 병 사서 마십니다. 그게 김 씨의 유일한 낙입니다. 후회되시나요? 제가 물었습니다. 김 씨는 한참을 침묵하다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후회해도 소용없지. 이미 지나간 일인데. 그냥 내가 너무 욕심이 많았어. 50억이라는 말에 정신을 못 차렸지. 그리고 사람을 너무 믿었어. 계약서 하나 믿고 20억을 쏟아부었으니까. 김 씨의 이야기에서 우리가 배워야 할 교훈은 명확합니다. 첫째, 아무리 큰 기회처럼 보여도 리스크가 크면 절대 올인하면 안 됩니다. 김 씨는 회사 전체의 운명을 한 거래에 걸었습니다. 이건 도박과 다를 바 없습니다. 둘째, 연대 보증은 절대 서면 안 됩니다. 아무리 친한 사람이라도, 아무리 좋은 조건이라도 연대 보증만은 하지 마세요. 이건 자살 행위와 같습니다. 셋째, 나이가 들수록 더 보수적으로 자산을 관리해야 합니다. 50대, 60대는 이미 공격적으로 돈을 벌 나이가 아닙니다. 지키는 게 우선입니다. 김 씨 같은 분이 한둘이 아닙니다. 제가 만나본 분들 중 상당수가 사업 실패로 모든 걸 잃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공통점은 모두 이번만큼은 괜찮을 거야 라고 생각했다는 겁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신중해야 합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사례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번에는 자녀 때문에 모든 걸 잃은 분의 이야기입니다. 박순자 씨 역시 가명입니다. 올해 75살입니다. 경기도 어느 작은 도시의 고시원에서 만났습니다. 박 씨는 남편과 함께 평생을 근검절약하며 살았습니다. 남편은 공무원이었고 박 씨는 시장에서 반찬 가게를 운영했습니다. 둘이 벌어서 모은 돈으로 아파트를 세 채 샀습니다. 하나는 자기들이 살 집이었고 나머지 둘은 투자용이었습니다. 아파트 값이 계속 오르던 시절이었으니까 꽤 현명한 선택이었죠. 실제로 그 아파트들의 가치는 몇 년 사이에 2배 이상 올랐습니다. 박 씨 부부에게는 자녀가 셋 있었습니다. 아들 둘에 딸 하나였습니다. 박 씨는 자녀들에게 최선을 다했습니다. 대학까지 모두 보냈고 결혼할 때도 크게 도와줬습니다. 특히 큰아들이 결혼할 때 박 씨는 자기가 살던 아파트를 줬습니다. 시세로 4억 원 정도 하는 아파트였습니다. 너희가 여기서 살아라. 우리는 작은 집으로 가면 돼. 그렇게 말하며 흔쾌히 줬습니다. 작은 아들한테는 투자용 아파트 한 채를 줬습니다. 이것도 3억 원 정도 했죠. 이거 월세 받아서 생활에 보태 써라. 딸한테도 줬습니다. 남은 투자용 아파트 한 채를 딸 명의로 넘겼습니다. 3억 5천만 원 정도 하는 집이었습니다. 박 씨 부부는 그렇게 자녀들에게 아파트 세 채를 모두 줬습니다. 총 가치로 따지면 10억 원이 넘는 재산이었습니다. 그럼 박 씨 부부는 어디서 살았을까요? 남편 명의의 작은 빌라 한 채를 샀습니다. 억 원짜리 작은 집이었습니다. 우리 둘이 살기엔 이 정도면 충분해. 자식들 잘 되는 게 최고지. 그렇게 7년이 흘렀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갑자기 쓰러졌습니다. 뇌출혈이었습니다. 응급실로 실려가서 큰 수술을 받았지만 결국 식물인간 상태가 됐습니다. 의식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박 씨는 남편을 요양병원에 입원시켰습니다. 한 달에 250만 원이 들어갔습니다.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부분도 있었지만 간병비며 기저귀 값이며 이것저것 따지면 그 정도는 나갔습니다. 처음 6개월 동안은 박 씨가 모아둔 예금으로 버텼습니다. 그런데 예금이 바닥나기 시작했습니다. 박 씨는 자녀들에게 연락했습니다. 애들아, 아빠가 지금 이렇게 병원에 계신데 병원비 좀 보태줄 수 있겠니? 큰아들이 말했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지금 저도 대출 갚느라 힘들어요. 집값이 떨어져서 갭이 안 맞아요. 정말 여유가 없어요. 작은 아들도 비슷했습니다. 저도 애들 학원비에 생활비에 빠듯해요. 죄송해요. 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엄마, 저는 시댁 눈치도 봐야 하고요. 남편한테 말하기도 그렇고요. 양해해 주세요. 박 씨는 당황했습니다. 10억 원이 넘는 재산을 나눠준 자녀들인데 한 달에 250만 원도 나눠서 못 낸다는 겁니까? 박 씨는 다시 애원했습니다. 그럼 셋이서 나눠서 한 달에 80만 원씩만 보내줘. 그러면 되잖아. 하지만 자녀들은 변명만 늘어놓았습니다. 엄마가 사시는 집 파시면 되잖아요. 그 돈으로 버티세요. 박 씨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자기가 살던 억 원짜리 빌라를 팔았습니다. 실제로는 9천만 원에 팔렸습니다. 금매로 내놨으니까요. 그 돈으로 박 씨는 18개월을 버텼습니다. 한 달에 50만 원씩 생활비 쓰고 250만 원씩 병원비 내면 한 달에 300만 원이 나갑니다. 9천만 원은 30개월 정도 버틸 수 있는 돈이지만 박 씨는 최대한 아껴 쓰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남편이 폐렴에 걸렸습니다. 추가 치료비가 500만 원 들어갔습니다. 또 욕창이 심해져서 특수 치료를 받아야 했습니다. 또 300만 원이 나갔습니다. 결국 박 씨의 돈은 18개월 만에 바닥났습니다. 박 씨는 또 자녀들에게 연락했습니다. 애들아, 엄마가 이제 정말 한 푼도 없어. 어떡하지? 자녀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엄마, 그러면 아빠를 집으로 모셔오세요. 병원에 계시니까 돈이 드는 거잖아요. 박 씨는 기가 막혔습니다. 식물인간 상태인 남편을 집에서 어떻게 돌봐요? 24시간 간병이 필요한데요? 게다가 자기 집도 없는데 어디로 모셔온다는 겁니까? 박 씨는 울면서 부탁했습니다. 그럼 너희 집에라도 방 하나 내줘. 엄마가 아빠 모시고 가서 살게. 큰아들이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엄마, 그건 안 돼요. 저희도 아이들 있고 공간이 없어요.
그리고 며느리가 반대해요. 작은 아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결국 어떻게 됐을까요? 박 씨는 남편을 국가에서 운영하는 무료 요양시설로 옮겼습니다. 시설은 낙후됐고 간병 인력도 부족했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박 씨 자신은 어떻게 됐을까요? 고시원으로 들어갔습니다. 한 달 월세가 25만 원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을 했지만 자녀들이 재산이 있다는 이유로 거절당했습니다. 법적으로는 자녀가 부양 능력이 있으면 수급자가 될 수 없거든요. 박 씨는 75세의 나이에 식당에서 설거지 일을 시작했습니다. 하루 4시간 일하고 한 달에 50만 원을 받습니다. 그 돈으로 고시원 월세 내고 밥 먹고 간신히 삽니다. 박 씨는 일주일에 한 번 남편이 있는 요양시설을 찾아갑니다. 교통비가 왕복 5천 원입니다. 그것도 아까워서 걸어가려고 했지만 거리가 너무 멀어서 불가능했습니다. 후회하세요? 자식들한테 그렇게 다 줬는데? 제가 물었습니다. 박 씨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후회하죠. 엄청 후회해요. 그런데 뭐 어쩌겠어요. 이미 다 줬는데? 법적으로 되돌릴 수도 없대요. 변호사한테 물어봤는데 증여한 건 증여한 거라고. 생활비를 안 주는 것도 법적으로 강제할 수 없대요. 그냥 자식들 마음이 그런 거죠. 박 씨는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10억 원을 줬으면 한 달에 100만 원씩만 나눠서 줘도 되잖아요. 그게 뭐가 어려워요? 근데 한 푼도 안 줘요. 명절에도 안 와요. 전화도 안 해요. 내가 그렇게 키운 자식들이 이럴 줄 몰랐어요. 여러분, 이게 남의 이야기 같으신가요? 절대 아닙니다. 제가 취재하면서 만난 분들 중 상당수가 박 씨와 비슷한 상황입니다. 자녀에게 재산을 다 주고 정작 자신은 빈손이 된 경우죠. 여기서 교훈이 뭘까요? 첫째, 재산을 자녀에게 줄 때는 반드시 부양 계약서를 작성하세요. 법적 효력이 있는 문서로 만들어야 합니다. 매달 얼마를 생활비로 준다, 거주할 공간을 제공한다, 이런 내용을 명확히 써야 합니다. 둘째, 재산을 한꺼번에 다 주지 마세요. 나눠서 주거나 자신이 사용할 몫은 반드시 남겨두세요. 최소한 70세까지, 80세까지 쓸 돈은 확보해 두세요. 셋째, 자녀를 믿지 마세요. 아무리 효자, 효녀라고 해도 결혼하고 나면 달라집니다. 배우자가 생기고 자기 자녀가 생기면 부모는 우선순위에서 밀립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넷째,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세요. 증여가 아니라 신탁이나 연금 형태로 재산을 관리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박 씨의 이야기는 정말 가슴 아픈 사례입니다. 하지만 이런 일이 여러분에게 일어나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없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 사례로 넘어가겠습니다. 이번에는 친구를 믿었다가 모든 걸 잃은 분의 이야기입니다. 이영호 씨 가명입니다. 올해 82세입니다. 부산의 한 무료 급식소에서 만났습니다. 이 씨는 평생을 초등학교 교사로 일했습니다. 성실하게 일했고 알뜰하게 저축했습니다. 퇴직할 때 받은 퇴직금이 1억 원 정도 됐고 그동안 모은 돈까지 합치면 2억 원 정도 있었습니다. 이 씨는 그 돈을 은행에 예금했습니다. 금리가 낮긴 했지만 안전하니까요. 한 달에 이자로 50만 원 정도 받았습니다. 국민연금과 합치면 한 달에 130만 원 정도 됐죠. 혼자 사는 이 씨로서는 충분한 금액이었습니다. 그렇게 평화롭게 7년 정도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씨의 친구가 찾아왔습니다. 30년 넘게 알고 지낸 친구였습니다. 같은 학교에서 근무했던 동료 교사였죠. 친구가 말했습니다. 영호야, 나 사업 하나 시작하려고 하는데 돈 좀 빌려줄 수 있겠어? 이 씨가 물었습니다. 무슨 사업인데? 친구가 설명했습니다. 요즘 건강식품 시장이 크잖아. 나 거기에 투자하려고 해. 중국에서 원료 싸게 들여와서 국내에서 가공해서 팔면 마진이 엄청나. 내가 계산해 봤는데 6천만 원만 투자하면 1년에 3천만 원은 벌어. 이 씨는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친구가 계속 설득했습니다. 영호야, 우리 30년 넘게 알고 지낸 사이잖아. 내가 언제 너한테 거짓말했어? 이거 정말 확실해. 계약서도 쓰고 이자도 줄게. 월 1%씩 줄게. 월 1%면 연 12%입니다. 은행 금리가 2% 정도인데 6배나 높은 이자였습니다.
게다가 30년 지기 친구의 부탁인데 거절하기가 미안했습니다. 결국 이 씨는 6천만 원을 빌려줬습니다. 처음 6개월 동안은 문제가 없었습니다. 친구는 약속대로 매달 60만 원씩 이자를 갖다 줬습니다. 이 씨는 안심했습니다. 역시 친구는 믿을 수 있어. 그런데 7개월째부터 이자가 늦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친구는 사업이 좀 어려워서 그래. 다음 달에 2달치 몰아서 줄게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 달도 이자가 안 들어왔습니다. 이 씨는 친구에게 전화했지만 전화를 안 받았습니다. 집으로 찾아가니 이사를 간 뒤였습니다. 이 씨는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이건 민사 문제니까 법원에 가세요라고 했습니다. 이 씨는 변호사를 찾아갔습니다. 변호사는 계약서를 보더니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 계약서로는 소송에도 이기기 어렵습니다. 돈을 빌려준 건 맞지만 사기라고 입증하기 어렵거든요. 그냥 사업이 안 돼서 못 갚는 거라고 하면 끝입니다. 결국 이 씨는 6천만 원을 날렸습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 친구가 이 씨 명의로 대출을 받아놨던 겁니다. 연대보증을 선 것도 아니고 그냥 이 씨의 도장을 몰래 찍어서 대출을 받은 거였습니다. 어느 날 이 씨에게 은행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대출금 상환이 3개월째 연체됐습니다. 빨리 갚으세요. 이 씨는 깜짝 놀랐습니다. 무슨 대출이요? 저 대출 받은 적 없는데요. 은행 직원이 서류를 보여줬습니다. 거기에는 이 씨의 이름과 도장이 찍혀 있었습니다. 대출 금액은 6천만 원이었습니다. 이 씨는 이건 제가 한 게 아닙니다. 누가 제 도장을 도용한 겁니다. 라고 항변했지만 은행은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법적으로는 당신 명의로 되어 있으니 당신이 책임져야 합니다. 도장 도용이라면 경찰에 신고하세요. 이 씨는 또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하지만 친구를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완전히 잠적한 상태였습니다. 결국 이 씨는 6천만 원을 빌려준 것도 모자라서 6천만 원의 대출금까지 책임지게 됐습니다. 합쳐서 1억 2천만 원입니다. 이 씨가 가진 전 재산이 2억 원인데 1억 2천만 원을 날린 겁니다. 남은 돈은 8천만 원 뿐이었습니다. 그나마 그 돈도 오래 가지 못했습니다. 이 씨가 75세 되던 해에 심장 질환이 생겼습니다. 수술을 받아야 했는데 수술비와 입원비로 2천만 원이 들어갔습니다. 남은 돈은 6천만 원. 이 씨는 그 돈으로 월세방을 얻고 최대한 아껴 썼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병원비가 계속 늘었습니다. 당뇨약, 혈압약, 이런 약값만 한 달에 15만 원이 나갔습니다. 결국 이 씨의 돈은 79세에 바닥났습니다. 지금 이 씨는 82세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로 한 달에 55만 원 받습니다. 쪽방에 살면서 월세로 20만 원 내고 나머지로 생활합니다. 하루에 2끼를 먹습니다. 점심은 무료 급식소에서 얻어먹고 저녁은 편의점에서 할인하는 도시락을 삽니다. 가끔 폐지를 주워서 팔아서 용돈을 마련합니다. 그 친구는 어떻게 됐나요? 제가 물었습니다. 이 씨는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모르지. 못 찾았어. 아마 다른 도시로 갔거나 이름을 바꿨거나 경찰도 찾지 못했으니까. 후회되세요? 당연히 후회하지. 그런데 더 후회되는 건 내가 그 친구를 믿었다는 거야. 30년을 알고 지냈는데 그 친구가 나한테 이럴 줄은 몰랐어. 사람을 봐도 제대로 본 게 아니었나 봐. 이 씨의 이야기에서 배울 교훈은 이겁니다. 첫째, 아무리 오래 알고 지낸 친구라도 돈 문제에서는 절대 믿지 마세요. 특히 큰 돈은 더더욱 안 됩니다. 친구가 사업한다고 투자하라고 하면 무조건 거절하세요. 둘째, 높은 이자를 준다는 말은 100% 사기입니다. 은행 금리의 2배, 3배를 준다는 건 정상적인 사업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런 수익률이 나올 리가 없거든요. 셋째, 계약서만 믿지 마세요. 계약서가 있어도 돈을 못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적 절차는 시간도 오래 걸리고 비용도 많이 듭니다. 나이가 들어서 그런 스트레스를 감당할 수 없습니다. 넷째, 도장은 절대로 다른 사람한테 맡기지 마세요. 심지어 가족한테도 조심해야 합니다. 도장 하나로 모든 재산을 잃을 수 있습니다. 다섯째, 나이가 들수록 투자는 하지 마세요. 특히 60세 이후에는 원금 보장이 안 되는 투자는 절대 하면 안 됩니다. 그냥 은행 예금으로 안전하게 관리하세요. 이 씨 같은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친구를 믿었다가, 친척을 믿었다가, 지인을 믿었다가 모든 걸 잃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 명심하세요. 나이가 들면 욕심을 버려야 합니다. 더 벌려고 하지 마세요. 지키는 데 집중하세요. 자, 이제 네 번째 사례입니다. 이번에는 건강 문제로 모든 걸 잃은 분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최성철 씨와 그의 아내 김미숙 씨 모두 가명입니다. 최 씨는 올해 78살, 김 씨는 75살입니다. 인천의 한 노인 쉼터에서 만났습니다. 최 씨 부부는 평범한 중산층이었습니다. 최 씨는 중소기업에서 격리부장으로 근무했고 김 씨는 전업주부였습니다. 자녀는 딸 하나뿐이었습니다. 최 씨는 60세에 퇴직했습니다. 퇴직금과 모아둔 돈으로 경기도의 작은 아파트를 샀습니다. 시세로 2억 5천만 원 정도 하는 집이었습니다. 대출 없이 현금으로 샀죠. 최 씨 부부는 국민연금과 개인연금으로 한 달에 150만 원 정도 받았습니다. 집도 있고 빚도 없고 연금도 나오니까 노후가 안정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딸은 결혼해서 서울에 살고 있었습니다. 가끔 주말에 찾아와서 밥 먹고 가곤 했습니다. 손주도 둘 낳았죠. 최 씨 부부는 행복했습니다. 그런데 최 씨가 70세 되던 해 아내 김 씨가 이상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같은 말을 계속 반복하고 방금 먹은 밥을 먹었냐고 물어보고 집 주소를 잊어버리고 이런 일이 생겼습니다. 병원에 갔더니 초기 치매 진단을 받았습니다. 처음에는 증상이 심하지 않았습니다. 약을 먹으면 진행을 늦출 수 있다고 했습니다. 최 씨는 아내를 정성껏 돌봤습니다. 약을 챙겨 먹이고 산책을 시키고 병원에 정기적으로 다녔습니다. 하지만 2년이 지나자 증상이 심해졌습니다. 김 씨는 남편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밤낮이 바뀌어서 밤에 돌아다니고 낮에 잤습니다. 화장실도 제대로 가지 못해서 기저귀를 차야 했습니다. 최 씨는 혼자서 아내를 돌보기가 힘들어졌습니다. 밤에 한숨도 못 자고 하루 종일 아내를 감시해야 했습니다. 아내가 가스불을 켜놓고 잊어버리거나 집을 나가서 길을 잃어버리는 일이 자주 생겼거든요. 최 씨는 요양보호사를 고용했습니다. 하루에 4시간씩 와서 아내를 돌봐주는 사람이었습니다. 한 달에 120만 원이 들었습니다. 장기요양보험이 적용돼서 본인 부담금은 50만 원 정도였지만 그것도 부담이었습니다. 그렇게 1년을 버텼습니다. 그런데 김 씨의 상태가 더 나빠졌습니다. 이제는 24시간 돌봄이 필요한 상태가 됐습니다. 혼자서는 밥도 못 먹고 옷도 못 입고 화장실도 못 갑니다. 의사는 요양병원 입원을 권했습니다. 최 씨는 고민 끝에 아내를 요양병원에 입원시켰습니다. 요양병원비는 한 달에 270만 원이었습니다. 장기요양보험이 적용돼도 200만 원 정도는 본인이 부담해야 했습니다. 최 씨 부부의 연금이 한 달에 150만 원인데 병원비가 200만 원입니다. 매달 50만 원씩 부족했습니다. 처음 6개월은 모아둔 예금으로 메웠습니다. 그런데 예금이 바닥나기 시작했습니다. 최 씨는 딸에게 연락했습니다. 얘야, 엄마 병원비 좀 도와줄 수 있겠니? 딸이 말했습니다. 아빠, 저도 애들 키우느라 힘들어요. 남편 월급으로 빠듯하게 사는데 여유가 없어요. 최 씨는 딸을 설득했습니다. 한 달에 50만 원만 도와줘. 부탁이야. 딸은 난색을 표했지만 결국 6개월 동안 50만 원씩 보내줬습니다. 그런데 6개월 뒤에 연락이 끊겼습니다. 딸은 더 이상은 힘들어요. 아빠가 알아서 하세요 라고 했습니다. 최 씨는 어쩔 수 없이 집을 팔기로 결정했습니다. 2억 5천만 원에 샀던 아파트를 2억 3천만 원에 팔았습니다. 시세가 조금 떨어진 상태였거든요. 집을 판 돈으로 최 씨는 월세방을 얻었습니다. 보증금 1천만 원에 월세 50만 원짜리 방이었습니다. 남은 돈 2억 2천만 원으로 병원비를 냈습니다. 한 달에 200만 원씩 병원비를 내면 2억 2천만 원은 60개월, 그러니까 5년 동안 쓸 수 있는 돈입니다. 하지만 최 씨는 그 계산에서 한 가지를 빼먹었습니다. 바로 자기 생활비입니다. 월세 50만 원의 식비, 교통비, 의료비까지 합치면 한 달에 100만 원은 들어갑니다. 결국 최 씨는 한 달에 300만 원씩 쓰게 됐습니다. 2억 2천만 원은 40개월, 그러니까 3년 4개월 만에 바닥났습니다. 돈이 떨어지자 최 씨는 또 딸에게 연락했습니다.
하지만 딸은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집으로 찾아가니 현관문을 열어주지 않았습니다. 최 씨는 절망했습니다. 아내는 여전히 요양병원에 있고 병원비는 계속 나가는데 돈은 없었습니다. 결국 최 씨는 아내를 병원에서 퇴원시켰습니다. 그리고 무료 요양시설을 알아봤습니다. 하지만 대기자가 너무 많아서 6개월을 기다려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 6개월 동안 최 씨는 월세방에서 아내를 직접 돌봤습니다. 78살의 노인이 75살의 치매 환자를 돌보는 겁니다. 상상이 되시나요? 최 씨는 하루에 서너 시간밖에 못 잤습니다. 아내가 밤에 돌아다니거나 소리를 지르면 최 씨가 달래야 했습니다. 기저귀를 갈고 밥을 먹이고 씻기고 이 모든 걸 혼자서 해야 했습니다. 최 씨의 건강도 나빠졌습니다. 허리가 아프고 무릎이 아프고 혈압이 올랐습니다. 하지만 병원에 갈 시간도 없었고 돈도 없었습니다. 6개월 뒤 드디어 무료 요양시설에 자리가 났습니다. 최 씨는 아내를 그곳으로 보냈습니다. 시설은 낙후됐고 간병 인력이 부족해서 제대로 된 돌봄을 받기 어려웠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최 씨는 지금 어떻게 살고 있을까요? 기초생활수급자로 한 달에 55만 원을 받습니다. 월세 50만 원을 내고 나면 손에 남는 건 5만 원뿐입니다. 최 씨는 하루에 한 끼만 먹습니다. 점심 한 끼를 무료 급식소에서 얻어먹습니다. 아침과 저녁은 굶습니다. 가끔 편의점에서 유통기한 임박식품을 할인받아서 먹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아내가 있는 요양시설을 찾아갑니다. 교통비가 왕복 6천 원입니다. 한 달이면 2만 4천 원입니다. 그것도 아까워서 걸어서 가려고 했지만 거리가 10km가 넘어서 불가능했습니다. 후회되세요? 제가 물었습니다. 최 씨는 한참을 침묵하다가 말했습니다. 후회는 무슨? 아내가 아픈 건 누구 탓도 아니잖아요. 그냥 우리 팔자가 이런 거지. 다만 아쉬운 건 미리 준비를 했어야 했다는 거예요. 치매 보험이라도 들어놨으면 좋았을 텐데. 그때는 그런 게 있는 줄도 몰랐어요. 최 씨의 이야기는 정말 가슴 아픈 사례입니다. 하지만 이건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통계를 보면 75세 이상 노인의 약 10%가 치매입니다. 10명 중 1명꼴이죠. 치매 환자를 돌보는 데 드는 비용은 1년에 평균 2천만 원에서 3천만 원입니다. 10년이면 2억 원에서 3억 원입니다. 여기서 교훈이 뭘까요? 첫째, 건강보험을 반드시 준비하세요. 특히 장기간병 보험, 치매 보험, 암보험 이런 건 필수입. 둘째, 노후 자금을 계산할 때 의료비를 넉넉히 잡으세요. 보통 사람들은 의료비를 한 달에 20만 원 정도로 잡는데 실제로는 100만 원 이상 들어갈 수 있습니다. 셋째, 집을 너무 일찍 팔지 마세요. 집은 마지막 보루입니다. 집을 팔아버리면 돌아갈 곳이 없습니다. 넷째, 자녀에게 너무 의지하지 마세요. 자녀들도 자기 삶이 있습니다. 부모를 경제적으로 돕는 건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다섯째, 정부 지원 제도를 미리 알아두세요. 장기요양보험, 기초생활수급, 무료 급식소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위기가 닥치기 전에 미리 알아두면 도움이 됩니다. 자, 여기까지 4가지 사례를 들려드렸습니다. 사업 실패, 자녀의 배신, 친구의 사기, 건강 문제. 이 4가지가 70대 이후 빈곤의 주요 원인입니다. 그럼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런 상황을 예방할 수 있을까요? 지금부터 구체적인 대책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여러분의 현재 상태를 점검해 보세요. 다음 질문에 답하면서 자신이 안전한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질문, 여러분은 지금 빚이 있습니까? 대출, 신용카드 미납금, 친구한테 빌린 돈, 이런 게 있나요? 만약 있다면 그 빚이 여러분의 월 수입보다 많습니까? 만약 그렇다면 위험합니다. 빚은 최대한 빨리 갚아야 합니다. 두 번째 질문, 여러분의 자산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습니까? 집, 예금, 주식, 이런 것들이요. 혹시 자산의 대부분이 한 가지에 집중되어 있나요? 예를 들어 집 한 채가 전부라든가 주식이 전부라든가. 만약 그렇다면 위험합니다. 자산은 분산해야 합니다. 세 번째 질문, 여러분의 월 수입은 얼마입니까? 국민연금, 개인연금, 월세 수입, 이런 것들을 합쳐서요. 그리고 월 지출은 얼마입니까? 만약 월 수입이 월 지출보다 적다면 지금 당장 저축을 까먹고 있는 겁니다.
이 상태가 계속되면 언젠가는 돈이 바닥납니다. 네 번째 질문, 여러분은 비상금이 있습니까? 갑자기 큰 돈이 필요할 때 쓸 수 있는 돈이요. 최소한 1년치 생활비는 비상금으로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만약 없다면 위험합니다. 다섯 번째 질문, 여러분은 보험이 있습니까? 건강보험, 장기간병 보험, 이런 것들이요. 만약 없다면 지금이라도 가입하세요. 나이가 들수록 보험료가 비싸지고 가입도 어려워집니다. 여섯 번째 질문, 여러분은 자녀에게 재산을 넘겨줬습니까? 만약 넘겨줬다면 생활비를 받는 조건이 문서로 되어 있습니까? 만약 없다면 위험합니다. 일곱 번째 질문, 여러분은 누군가에게 보증을 섰습니까? 친구, 친척, 자녀, 누구든요. 만약 섰다면 지금 당장 보증을 해지하세요. 보증은 시한폭탄과 같습니다. 여덟 번째 질문, 여러분은 고수익 투자를 하고 있습니까? 은행 금리의 2배, 3배를 준다는 투자요. 만약 하고 있다면 지금 당장 빠져나오세요. 그건 사기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8가지 질문 중에서 하나라도 위험하다고 판단되면 여러분은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재산 관리의 황금 원칙을 따르세요. 원칙 하나, 빚을 지지 마세요. 특히 나이가 들수록 빚은 독입니다. 갚을 능력이 없어지거든요. 원칙 둘, 보증을 서지 마세요. 아무리 급해도 아무리 가까운 사람이라도 절대 보증은 안 됩니다. 원칙 셋, 투자를 하지 마세요. 60세 이후에는 원금 보장이 안 되는 투자는 절대 안 됩니다. 그냥 은행 예금으로 안전하게 관리하세요. 원칙 넷, 자산을 분산하세요. 집만 있으면 안 됩니다. 현금도 있어야 하고 연금도 있어야 합니다. 원칙 다섯, 비상금을 확보하세요. 최소한 1년치 생활비는 언제든 꺼내 쓸 수 있는 예금으로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둘째, 자녀와의 관계를 재정립하세요. 자녀를 사랑하는 건 당연합니다. 하지만 자녀에게 모든 걸 주는 건 어리석은 일입니다. 여러분이 살아야 자녀도 부담이 없습니다. 만약 자녀에게 재산을 주고 싶다면 반드시 조건을 붙이세요. 생활비를 얼마씩 준다, 거주 공간을 제공한다, 이런 내용을 법적 문서로 만드세요. 그리고 변호사나 법무사를 통해 공증을 받으세요. 또한 자녀에게 한꺼번에 다 주지 마세요. 나눠서 주거나 자신이 쓸 몫은 반드시 남기세요. 셋째, 보험을 준비하세요. 나이가 들면 아프게 됩니다. 이건 피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그러니 미리 보험으로 대비하세요. 특히 중요한 건 장기간병 보험과 치매 보험입니다. 이 두 가지는 필수입니다. 암보험도 있으면 좋습니다. 보험료가 부담된다고요? 그래도 가입하세요. 한 달에 10만 원, 20만 원 내는 게 아깝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나중에 병원비로 수천만 원 나가는 것보다는 훨씬 낫습니다. 넷째, 정부 지원 제도를 알아두세요. 우리나라에는 어려운 노인들을 위한 지원 제도가 많습니다. 기초생활수급, 기초연금, 장기요양보험, 무료급식, 무료요양시설, 이런 것들이요. 미리 알아두면 위기가 닥쳤을 때 빨리 대응할 수 있습니다. 관할 주민센터에 가서 상담 받으세요. 사회복지사가 친절하게 안내해 줍니다. 다섯째, 건강을 지키세요. 건강이 최고의 재산입니다. 건강하면 의료비도 안 들고 자녀에게 부담도 안 주고 스스로 삶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운동하세요. 하루에 30분만 걸어도 건강이 좋아집니다. 음식을 가려 먹으세요. 술, 담배는 줄이세요. 병원에 정기적으로 다니세요. 여섯째, 사회활동을 유지하세요. 나이가 들면 외로워집니다. 외로움은 건강을 해칩니다. 친구를 만나고 취미생활을 하고 자원봉사를 하고 이런 활동을 통해 사회와 연결되어 있으세요. 일곱째, 배우자와 대화하세요. 노후 계획은 혼자 세우는 게 아닙니다. 배우자와 함께 세워야 합니다. 돈이 얼마나 있는지, 어떻게 쓸 것인지, 만약 한 사람이 아프면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것들을 미리 이야기하세요. 여덟째,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재산 관리, 세금, 상속, 이런 문제는 복잡합니다. 혼자서 판단하지 말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세요. 재무설계사, 세무사, 변호사 이런 분들이 도와줄 수 있습니다. 상담비가 아깝다고요? 그 상담비 몇십만 원 아끼려다가 수억 원을 잃을 수 있습니다. 전문가의 조언은 값비싼 투자가 아니라 필수입니다. 아홉째,
욕심을 버리세요. 나이가 들면 더 벌려고 하지 마세요. 지키는 데 집중하세요. 한 번만 더, 이번만큼은이라는 생각이 가장 위험합니다. 안정적으로, 보수적으로, 조심스럽게 살아가세요. 그게 70대, 80대를 평화롭게 사는 비결입니다. 마지막으로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세요. 여러분이 지금 숨 쉬고, 밥 먹고, 걷고, 생각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한 일입니다. 비교하지 마세요. 남이 더 잘 산다고 부러워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삶에 감사하세요. 오늘 제가 들려드린 이야기들은 모두 실제 사례입니다. 이름과 장소는 바꿨지만 내용은 사실입니다. 이런 일들이 실제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런 이야기를 듣고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나는 괜찮을 거야 라고 생각하시나요?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제가 만난 분들도 모두 나는 괜찮을 거야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결국 이렇게 됐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준비하지 않으면 나중에 후회하게 됩니다. 오늘 제가 드린 조언을 기억하세요. 그리고 실천하세요. 빚을 지지 마세요. 보증을 서지 마세요. 투자를 하지 마세요. 자녀에게 다 주지 마세요. 보험을 준비하세요. 건강을 지키세요. 욕심을 버리세요. 이 간단한 원칙들만 지켜도 여러분의 노후는 훨씬 안전할 겁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지금 이미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면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도움을 요청하세요. 주민센터에 가세요. 사회복지사와 상담하세요. 노인복지관을 찾아가세요. 혼자 끙끙 앓지 마세요. 세상에는 여러분을 도와줄 사람들이 있습니다. 정부 지원도 있고 민간 단체 지원도 있습니다. 무료 급식소, 무료 의료 서비스, 긴급 주거 지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도움을 받는 게 부끄러운 게 아닙니다. 오히려 도움을 요청하는 게 현명한 겁니다. 오늘 이 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노후가 평안하고 행복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는 노후 자금을 지키는 구체적인 전략과 정부 지원 제도를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